김수민의 뉴스 밑장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분은 없고요. 간만인가요? 저 혼자 녹음하는 거? 아니구나. 지난 총선 당일 제가 혼자 녹음했던 편이 올라왔죠. 지역주의에 대한 얘기였고, 제가 그 편을 미리 선거 결과 나오기 전에 올렸던 거는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올린 거죠. 그때 이미 거의 확정적이었잖아요. 대다수의 영남 또는 호남 의석이 특정 정당에게 넘어갈 거다. 특히 TK, 광주 전남, 그것을 제가 뻔히 예상을 하고 투표와 개표가 끝나면 항상 올라오는 특정 지역 개객기론에 대해서 미리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에피소드였습니다. 진작부터 좀 그런 얘기를 나눴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 게시판에 어떤 새끼가 뭐 지식의 넓이는 태평양인데 깊이는 1m다. 야, 1m 깊이로 태평양 정도 만드는 것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뭐 단 한마디라도 반박을 하면 좋겠는데 저 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반박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단 한 새끼도 그런 거에 반박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세상 사는 게 참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할 얘기에 앞서가지고 조국 사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현재 진행형이죠. 이 참 법이 공평하지 않은 게 허위로 스펙을 만들어서 의전원 입학을 시도했던 한 대학 교수가 징역 10개월의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교수는 어떻게 적발이 되었느냐? 조국 사태 이후로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해서 적발된 사람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게? 조국 아직 재판 중인데 조국 집안은. 여기는 1심이 끝났어요. 자, 조국 재판도 크게 세 가지잖아요. 입시비리, 웅동학원, 사모펀드 중에서 입시비리는 지금 뭐 동생이 잘못한 걸로 그 뭐 부정 채용까지 했으니까 나머지 그 허위 소송 의혹 있죠. 학교를 후루룩 말아 잡수려고 했던 거 아니냐 했던 그 허위 소송에 관한 것도 진행이 되는 건데 모친이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둘째 아들 건설업체 어쩌고저쩌고 뭐 속에 천불이 난다. 아들이 지금 입고 있는 피해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학교 때문에 집안 망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도 하셨다 그러고 어순이 거꾸로 되셨죠. 집안 때문에 학교가 망하게 생긴 거죠. 그 업체에서 테니스장 지었다는 거 어디 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미 인정한 거죠. 시험지 빼돌려가지고 부정 채용한 거. 이거는 그 아들 욕 안 나오세요? 모친 집안에 있는 시험지를 빼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모친 모르게.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입시비리 관련한 부분은 사모펀드에 비해서 빨리 진행이 되고 있죠. 이거는 뭐 간단하기 때문에 줄거리가. 지금 스코어를 봤을 때는 키스트 또 어디냐 동양대 공주대 이쪽에서 조국 자녀에 유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뉴스공장에 출연했던 동양대 매점 사람인가 그 사람은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사실 이거 작년 가을에 언론 보도 잘 봤으면 다들 알고 있거나 혹은 짐작하고 있거나 하는 사안이에요. 이럴 줄 몰랐어요? 얼마 전에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결국에 TV조선과 채널A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 봐. 그러니까 칼 쥐어주면 뭐 하냐고 날리지도 못할 거면서 그거 말고 뭐 날린 게 있어요? 문화부 블랙리스트 누가 처벌받았어요? 적폐청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가 책을 하나 샀습니다. 아직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강준만 교수가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 정치적 소비자 운동을 위하여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 책 표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왜 진보 언론은 자주 불매 위협에 시달리는가? 불매 위협을 가하던 사람들이 누구죠? 저기 뭐 태극기 부대였나요? 어차피 안 사는 사람들이 무슨 불매 운동을 하겠어요? 툭하면 갑질하는 놈들이 있죠. 얘네들은 정의당을 찍은 적도 없으면서 이제부터 정의당 안 찍는다고 하는 놈들이니, 특히 뭐 한겨레, 경향, 시사인 이런 데를 구독했던 사람들이 빼버리면 이제 언론 매체들이 겁을 집어먹는 겁니다. 그런 거 할 때나 여포들이지 얘네들이 뭐 조중동을 뭘 조져요. 조중동을 오히려 살려주고 있는 놈들이고 지가 조중동 노릇을 하고 있는데, 조국 사태 지금 재판 보도되고 있는 거 이거, 예? 새롭게 나타나는 사실도 있지만 이미 지난 10월에 제기되고 있는 혐의들이 있어요. 이거 보도 똑바로 했는지 내가 각 매체들 결국에 조국 사태 백서, 저는 조국 흑서라고 부르는데 이거 낼 때 다 체크할 거예요. 얼마나 보도했는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그래 놓고는 없었던 일처럼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조선일보의 류근일이나 김대중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헤쳐먹고 살아온 겁니다. 조중동 어디 멀리 갈 거 없어요. 제2의 안티조선 운동을 시작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말 낯짝 한번 두껍습니다. 이제 와서 뭐 태세 전환 해봤자 그 뭐 언론이랍시고 한다는 사람들은 딴 걸로 덮으려고 하겠죠 이제. 근데 뭐 딴 거 덮을 만한 게 있나? 윤석열 장모건으로 덮을 수 있어요? 라임이 몰려오는데 장모나 죽고 있을 거예요? 그 라임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소극적인데? 내가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소극적인데?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피해자와 피해 규모를 갖고 있는 사태인데. 그 제도적인 문제가 있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왜 입 뻥끗 안 하는데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걸려 있는데? 청와대 행정관 구속됐죠. 총선 끝나자마자 구속됐어요. 저는 이거 검찰이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그 총선 전에 괜히 쑤셔봐야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수사 방해만 받아요. 조금 밀어놨다가 하는 게 낫고. 그리고 울산시장 개입 의혹,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죠. 그 수사도 총선 전에 뭐 어떤 발표라든지 이게 다 없는 것으로 되었었죠. 야, 그리고 그 아이폰 그 돌아가신 행정관 아이폰을 또 풀었어요. 포렌식 센터가. 근데 또 함부로 또 안 까발리고 있어요. 아이씨, 검찰 또 피의사실 공표 좀 해라. 궁금해 죽겠네, 진짜. 그놈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최순실 때는 뭐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에? 앞으로 매사에 지키는지 한번 두고 보겠고요. 어쨌든 간에 조국 사태 때 보도 똑바로 안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무슨, 그리고 어떤 새끼는 뭐 기껏해야 벌금형 받을 거라 그러는데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례가 하나 나왔어요. 징역 10개월. 조국 집안 건은 혐의가 더 많아요. 대학교도 여러 군데가 걸려 있고. 그 벌금형이라 칩시다. 그럼 벌금형 받기 싫어가지고 서초동에 인파 모으고 데모했냐? 하여튼 그런 정신머리로 무슨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르겠고, 이게 저는 도덕적 우위가 사라진 세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떠들던 인간들이 엄청나게 자기가 도덕적인 것처럼 그렇게 굴고 살아왔는데 아마 별거 없더라 뭐 이런 게 드러난 거죠. 근데 별거 없더라라고 하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어떻게 인간이 거기서 거기라서 이게 악마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갈 수도 있는데, 거꾸로 도덕적 우위를 설파해오던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났을 때는 이 대중이 직면할 수 있는 환멸 이런 게 심각하거든요. 이게 또 다른 변화의 에너지로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손을 떼버리는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놈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 더 좋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죠. 예. 이 심판을 어느 쪽이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잘못하면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예 고개를 돌려버리는, 등을 지는 그런 사태를 적극적으로 의도하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거기에 굴하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간에 그 낯짝들 한번 제가 남은 인생 동안 내내 지켜볼 겁니다.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를 시작을 하죠. 벌써 앞부분을 써버렸네. 자, 제가 저희가 뉴스미장에서 총선 끝나고 이런저런 평가들을 했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평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번 선거는 통합당이 참패한 선거이죠. 그러면 그게 민주당이 압승한 선거는 아니냐. 맞죠, 당연히. 근데 선택지가 1, 2로 크게 좁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승리 원인이 곧 통합당의 참패의 원인인 것이고, 민주당이 뭘 그렇게 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뭘 그렇게 잘했는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부의 현재 상황을 또 체크를 할 겸 문재인 정부도 출범을 한 지가 3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긴급이야,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언제부터 대대적으로 터졌습니까? 확실하게 이제 경계령이 사회적으로 내려진 거는 지난 설 연휴 때부터였고, 아이고 참 날짜를 돌아보는 것도 민망하네요. 근데 이게 긴급재난지원금이 늦어지는 것도 늦어지는 거지만 이 과정이 이 문재인 정부가 헤쳐나가야 될 난관과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게 엄청난 거대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서울에서 고민정 후보 선거 유세하면서 고민정 당선시키면 100% 재난지원금 간다. 무슨 나이트클럽에서 골든벨 울려요? 이게 왜 글러먹은 발언이냐면요. 자, 이런 취지였을 거예요, 사실은. 고민정이 당선될 정도면 여당이 승리하는 선거다. 과반 이상이 될 거다. 그 힘으로 좋은 정치를 하겠다. 이런 취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대놓고 유권자를 매수하겠다. 그런 의도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놈들도 굉장히 유아적인 행태인 거고. 근데 문제는 이게 긴급재난지원금이거든요. 여당이 압승을 해도 그거는 5월 말부터 시작하는 다음 국회, 21대 국회부터예요. 그 전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긴급재난지원금은. 현재 국회 의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럼 선거 끝나고 기분 좋아서 한턱 쏘는 거, 그게 불가능하다고 아예. 그게 문제인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얘기나 슬슬 하고 있고 나사 풀린 모습이나 보여줬어요. 근데 또 이거를 또 미래통합당의 박형준이 또 무슨 국모하사금이냐. 아니 고민정이 무슨 국모여. 우리나라에 어디가 국모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인영이 병살성 타구를 쳤더니 박형준이 그거를 1루로 던져버린. 근데 1루로 던졌는데 그것도 폭투야. 정확하게 던져서 원아웃이라도 챙긴 게 아니라고요. 이런 덤앤더머들이 무슨 선거를 한다고. 제가 너무 덤앤더머라 가지고 한쪽이 압승한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뭘 잘해야 이길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잘해온 거는 이미지 관리였던 것 같아요. 이미지 관리도 쉬운 건 아니에요. 얕잡아 볼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관리가 그냥 폼 잰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합당이 특히 계속 폭투나 던지고 자빠진 상황에서 민주당이 좀 실점을 최소화하는 정치를 지난 2, 3년 동안 해왔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는 굉장히 조국 사태처럼 구리게 넘어간 것도 있고요. 아직까지 정부가 출범한 지 별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임기로만 봤을 때, 대통령 임기로만 봤을 때는 반 이상 지나가 버렸지만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 정권이라고 보면은 3년이면은 그렇게 긴 건 아니거든요. 한번 잡으면 10년은 간다. 그렇게 본다면 더더욱이나 그럴 텐데 많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특히나 전 정권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 것은 앞에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 말고도 노무현 대통령 때는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을 너무 쉽게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이어져서 재단하는 습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제는 좀 안 그러게 됐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뭐 정부가 좀 바뀌어도 그렇게 뭐 나아지는 게 아니구나. 또 세계적인 경제 상황도 있고 거기에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쉽사리 경제 상황을 연결짓는 거에 대해서는 예전보다는 그런 태도가 많이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IMF 터졌죠. 김대중 대통령 때 IMF 수습했죠. 근데 노무현 정부가 좀 그 후과를 많이 뒤집어 쓴 게 있어요. 그렇다고 노무현 정부의 모든 경제 정책이 다 옳았느냐 이렇게 당연히 제가 평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살아보면서 시민들도 철이 든 거죠. 근데 그 철이 든 이득을 문재인 정부가 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뭐 실점 최소화의 정치로 국가를 통치하고 운영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홍남기가 왜 이렇게 힘이 셉니까, 이거? 홍남기 무슨 어디 선거에 나가서 한 10선 의원쯤 된 사람 같아요. 예? 어디 서울시장 국회의장씩 한 번씩 해보고 국무총리도 한 번씩 해보는 무슨 내각 수상인 줄 알았어요. 자, 그 긴급재난지원금 70% 선별해서 주기로 원래 정부 방침이 정해졌는데 자,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고 했었죠. 방송 이거 언제 했더라?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보편 지급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이거를 총선 전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사실 이게 긴급이 아니라 그 선별이 아니라 보편 지원해야 돼요. 선별하는데 시간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선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문제예요. 저는 선별적 복지를 반대하는 이유로 자꾸 선별에 시간이 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유를 대는 것도 웃기다고 보는 게 이거 시스템을 마련해두면 되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 안 마련해두니까 그런 거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 사례에서는 선별이 적당하지 않은 게 아니 무슨 그 소득자료 2018년 소득자료를 보고 선별을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선별을 할 거면 나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한테 더 주세요. 조금 더 선별하기 쉬운 자료를 갖고. 근데 70%를 선별하겠다. 70%를 한테 주겠다 했을 때는 이거 어렵고 그다음에 그 선별을 뭐 기재부가 하냐고 지들이 할 것도 아니면서 국세청에 있는 자료를 갖고 하는 게 또 부정확합니다. 이게 10분위로 돼 있고 70%로 선별한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세 가지고 70%의 사람한테 주는데 그 전에 이제 참고하라고 소득 얼마 이상일 거다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70%라고 했을 때에 그 추산되는 그 소득을 따져가지고 주기 때문에 70%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지도 굉장히 미지수예요. 65%가 될지 75%가 될지 모른다고요. 이 자체가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긴급 지원인데. 그럼 다 주는 게 맞아요. 기본소득 찬성 반대, 보편복지 찬성 반대 떠나서. 다 주고 이건 저는 적어도 이 사안에서는 김경수 지사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다고 봅니다. 선별 환수하면 된다니까. 정산할 때. 그러니까 보편복지라는 게요. 어떤 사람들은 또 자꾸 나 짜증나는 게 보편복지 하는데 부자들도 세금 많이 냈으니까 그냥 보편복지하면 된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 보편복지가 그동안에 성장을 해왔거든요. 보편복지가. 근데 이것이 서민에게 더 불리하게 빈민에게 더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 증세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뭘 세금을 충분하게 걷어요. 한국이 조세 부담률이 낮은 편입니다. OECD에서 최하위권이에요. 세금 별로 안 내는 나라입니다. 간접세, 부가가치세 10%도 박정희 정권 때 편의적으로 그냥 정한 거예요. 그거 더 올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그나마 그 외에 한국 사람들이 지출하는 비용들이 뭐 요금들이 있기 때문에 조세 부담률이 낮지 않다 이런 타령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기요금이 뭐 비싸고 수도요금은 세계에서 거의 제일 싼 나라예요. 어지간한 선진국 중에서는. 이런 거 다 요금이나 세금 안 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한국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감세국가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감세국가의 함정이라는 책도 나와요. 뭐 하다 안 되면 그냥 감세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한국만큼 비과세 감면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온갖 것으로 다 예? 수도에 물이 새는 게 보다 더 심하게 세금이 새고 있어요. 다 나라의 도둑놈이 많은 게 아니고 세금이 그냥 내는 과정에서 쑥쑥 새요. 연말정산이나 뭐다 해가지고. 이런 마당에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좀 그래도 번 사람들은 다시 환수하는 이게 맞는 거죠. 정답인 거죠, 이게. 근데 정부는 욕을 먹는 게 그렇게 싫은가 봐요. 누구한테도 욕을 안 먹으려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나온 아이디어가 자발적으로 기부해라 이거 아닙니까? 또 기부하는데 또 기부하면은 세액공제 해준다네? 거참 이렇게 베베 꼬인 정책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정치권에서 여야가 타협을 하면서 베베 꼬인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한테 휘둘리면서 나온 거거든요. 자, 근데 기획재정부 힘 세죠. 예, 거기에 또아리 틀고 있는 관료들 강력하죠. 그리고 나름대로의 근거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라고 저는 보는데 재정 건전성 이데올로기죠. 물론 재정 건정 자체는 중요합니다만 국가 채무 비율 40%라는 게 무슨 그게 절대적인 선이냐고요. 임의로 그어놓은 거고. 그리고 IMF가 무슨 좌파 집단이 아니에요. 케인즈주의 집단이 아니라고요. 근데 IMF에서 뭐라 그랬느냐. 독일하고 호주하고 한국은 돈 좀 풀어라. IMF까지 권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 상황이 되니까 독일도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되는 나라예요. 앙겔라 메르켈이 보수 정권 아닙니까? 물론 3인당하고 좌우 대연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16년 됐나요? 메르켈 같은 경우도 보수주의자인데 지금 메르켈 정부가 돈 풀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 기재부는 도대체 세계의 유일한 확장 재정 반대의 기지로 남을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코로나 방역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제 슬슬 키트와 방호복의 시간은 가고 정치와 경제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재정의 시간이고. 근데 이게 지금 기획재정부한테 삿발을 붙들려가지고 질질 끌려가고 있는 정치권 모습인데 자, 지금 이 문제는 사실 겉으로는 기재부 독주로 보이지만 이 문제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여당의 약함과 청와대의 비대한 권력이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청와대가 이거 정리하려고 했으면 왜 못하겠어요. 홍남기 누가 임명합니까? 기재부 직원들이 무슨 선거해가지고 홍남기 뽑았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홍남기 뽑았어요? 한국 체제에서? 청와대에서 임명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거잖아요.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거면 잘라야죠. 뜻을 고쳐놓던가. 근데 이게 뭐예요? 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미 드러난 문제를 제가 보겠습니다. 예전에 김동연 부총리하고 장하성 정책실장 둘이서 싸웠죠. 뭐였어요 그때 대통령 선택은? 이건 저울질이에요, 저울질. 그냥 싸움 붙인 거예요. 싸움 붙이다 둘 다 물러났죠 나중에. 자, 이게 저울질하고 싸움 붙일 수 있는데 싸움 붙을 거면은 여당 국회의원들끼리 붙어야 돼요. 지금 정치 구조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건데 이걸 또 대통령제 어쩌고저쩌고 하는 놈들이 있는데 어떤 체제든 간에 의회에서 더 중요한 것이 결정납니다. 행정부 내부가 아니라 청와대가 아니라 백악관이 아니라. 대통령제에서는요 오히려 의회가 행정부 권력을 탄핵하거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의회가 더 우위에 있어요 대통령제에서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의원 내각제를 의회 중심제라고 부르는 것에 반대합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의회가 중심이 아닌 것처럼 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의회가 소극성을 띠기 때문에 행정부나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결국에 큰 일을 하려면 의회가 움직여야 되고 정당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성공하지 않으면 정부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역대 정부들 보세요. 초반에 잘 나가다가 청와대 힘 강하다가 나중에 청와대 힘 쭈그러들죠. 그런 거예요.
한국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불신하는 집단, 청와대보다 국회를 꼽는 사람이 많죠. 근데 국회라는 기관은 그렇게 쇠퇴하지 않는다고요. 원래 그렇게 그렇게 힘이 있지도 않았지만, 근데 힘이 없는 건 국회의원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자기들이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 놓고 김동연이랑 장하성이 싸웠던 것도 그게 민주당 내부에서 싸울 수 있는 거라고요. 싸워서 결론을 내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의원총회든 전당대회든 간에. 그 민주당이 결정한 것을, 민주당이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이고 제1당인데 그거 해야 되는 거지. 왜 청와대 비서하고 관료 출신의 장관 싸우고 있냐고요. 그나마 이번에는 기재부하고 당이 싸우는 상황이 됐는데 그럼 청와대 뭐 하냐고요. 청와대 뭐예요. 청와대 힘 강하다며. 청와대 위주의 정치가 어쩔 수 없다며.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간 보는 거죠 이게. 무슨 철학이 있어 이게. 의아한 것은 아마 대한민국 선출직 공직자 중에서 문 대통령이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김경수 지사일 겁니다. 김경수 지사의 얘기를 왜 기재부가 콧등으로도 안 듣는 건지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국정 시스템 전반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여당은요 국민들이 뽑아준 그 권력으로 돌아가는 집단이에요. 민주당이 현 정부의 밑바탕입니다. 질질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뒷받침 뒷바라지하는 집단이 아니고. 그렇다면 여당이 정부를 주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민주당 상황실에 가서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그냥 레토릭이었습니까? 거기에 담긴 뜻이 뭐였죠? 그냥 친문끼리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권력을 나눠주겠다 이런 뜻이었나요? 민주당 비문까지. 그래서 김부겸, 김영춘 내각에 등용하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김부겸, 김영춘 내각에 등용하면 뭐예요? 내각보다 청와대가 힘이 더 센데. 외교도 그렇잖아요. 김현종이 외교부에 했던 갑질 보세요. 이게 지금 정부 부처를 선용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관료주의를 꺾어넣기 위해서 청와대 정부가 불가피하다. 청와대 우위 시스템이 불가피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청와대 거기 멀리 떨어져 갖고 무슨 관료주의를 제압을 해요. 처음에는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역대 정부가 다 그랬어요. 중반 후반으로 가면 관료들이 다 주도합니다. 공무원들이. 청와대 규모는 역대 정부 계속 거쳐오면서 늘어났거든요. 불어났어요. 계속. 근데 그게 무슨 관료들을 제압을 합니까? 거기 안에서. 팩스 넣고 전화 넣어갖고 호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도가 있어요. 그러면 관료를 제압할 수 있는 건 뭐냐? 쪽수가 많고 청와대는 주인이 바뀌잖아요. 5년에 한 번씩. 근데 민주당은 계속 있는 당 아닙니까? 뭐 특별히 잘못하게 해가지고 날아가지 않는 이상은 국민들에게 언제나 또 열려있는 것이고 선택의 기회를 계속 지나와야 되는 거니까 정당성이 있는 거라고요. 정당은. 그 박근혜 정부 때도 새누리당이 정부를 주도하지 못하고 청와대 권력이 주도를 했는데 청와대 권력이 주도를 하니까 최순실이 농단을 부릴 여지도 더 큰 거예요. 누가 감시를 해요 그걸. 대통령 옆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재벌이라든지 삼성 이런 쪽에서 대통령 측근만 꼬시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 이런 오욕의 역사를 엎을 수 있는 것은 여당이 정부를 주도하는 거예요. 청와대는 오히려 여당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이 청와대 정부의 문제가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 조국 민정수석 아니었습니까? 무슨 민정수석이 5대 권력기관을 통화를 합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민정수석은 국회에서 불러도 안 나가도 되고 인사청문회도 안 해도 되고 국회 임명동의는 더더군다나 없어도 되는 자리고 한국의 정부조직법에 민정수석이란 지위는 나오지도 않아요. 법에. 임의조직의 수장입니다. 정부조직법에는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규정이 길지 않게 들어가 있는데
비서실장만 나와 있어요. 비서실장 외에 다른 무슨 수석인이 하는 자리들은 그냥 대통령 재량으로 법에도 있지 않은 걸 만든 거예요. 당연히 위법은 아니지만 대통령 재량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내각의 장관이나 여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자리가 아니라고요. 근데 무슨 민정수석이 국정원과 경찰과 검찰과 국세청과 어쩌고 저쩌고들을 그걸 관할한다는 게 말이 돼요? 거기서 정부 운영에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우리는 우병우보다 훌륭한 사람을 앉힐 테니까 달라지겠지가 아니라 그 자리에 우병우 있던 자리에 또 누구 앉혀가지고 오욕의 역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조국 전 민정수석은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했으면 사고가 더 커졌을 겁니다. 얼마 전에 구형이 내려졌죠. 유재수. 그런 인간을 왜 못 걸러내냐? 그렇게 대놓고 많이 받아 처먹은 인간을. 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울산시장 개입, 이것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도 조국 씨는 그다지 개입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꾸미는 놈 따로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일을 안 했냐면 법무부 장관 되고 나서 검사하고 간담회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내가 봐도 뭔가 문제가 있다. 고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조국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자기가 만들었다면서요. 아니죠. 오히려 차라리 그 윤 총경이 더 많이 만들었을 겁니다. 이 뭐냐고. 이게 힘은 많은데 또 좀 게으르고 무능했던 거죠, 또.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병우도 지가 핑계 댈 때 그냥 위에서 올라오는 거 전달하고 아래로 내려보내는 거 전달했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우병우도. 이런 그 민정수석이 과다 대표되고 민정수석이 무슨 개헌안을 발표하고 이런 청와대 정부는 결국에는 관료들을 제어하거나 선용하지 못하고 쇠퇴합니다. 이제 국정 운영 방식을 바꿔야 돼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공언했던 대로 전국의 핵심에 서야 됩니다. 사실 민주당은 제가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지만 180석 의석을 얻었고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물론 민주당도 잘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빼어난 게 있죠. 근데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요. 독일 기민당 메르켈 총리 얘기했죠, 제가. 독일 기민당이 한국 민주당보다 더 뛰어난 당이면 틀림없잖아요. 독일 기민당은 근데 과반 의석이 안 됩니다. 선거제도의 영향도 있겠지만 한국 민주당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통합당이 못하고 나머지 당은 힘이 약하고 이러니까 쏠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이를테면 최저임금의 고속성장에 부담을 갖고 있고 그것을 반대하는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불만을 갖고 있는 노동자 양쪽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 계속 끌고 가기도 어려워요. 못 끌고 간다 한들 그게 민주당만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근데 그거 끌고 가야지 앞으로 20년 집권이 아니라 뭐 12년 집권이라도 할 거거든요. 그런 마당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자기 총선 공약 하나 처리 못하는 기재부한테 휘둘린 게 아니죠. 청와대한테 할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부도 불행해지고 정부보다 더 긴 역사를 걸어가야 될 정당은 더 흔들리는 거라고요. 180석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동아일보 보도인데 이거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또 야당 쪽 인사들을 선별해가지고 협치 내각을 구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협치 내각이 뭡니까 도대체. 협치가 원래 거버넌스예요. 옛날에 다 거버넌스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물어요. 거버넌스가 한국말로 하면 뭘까? 그래서 제가 어떤 자리에서 협치래요. 협치. 그러니까 협치? 이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협치란 말이 낯설었던 거죠. 이제 다 협치라 불러. 원래 거버넌스 협치는 어떤 정치 세력 간의 연합이 아니라 정치권과 관과 시민사회 간의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버넌스가.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각종 위원회라든지 현 정부에서 두 차례 크게 시도했던 공론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협치라는 말을 정치권 내에서 쓰느냐? 이거는 알리바이인데 원래 이런 경우는 연정이라고 해야 됩니다. 연립정부, 연합정치. 연정이라고 하기에는 뭐하니까 그만큼의 노력과 시도를 할 생각은 없고 그것보다 낮은 단계에서 접근하려고 하니까 협치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협치 내각, 누구를 뭐 야당 인사 몇 명을 선별해가지고 등용하겠다.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나왔던 건데 아니 이런 식으로 하려면 당대당 협상을 해야 된다고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갑자기 뭐 이렇게 간 보는 식으로 이해운이 뭐 경제부처에 들어가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바른정당에 당시에 이해운 소속 정당에다가 대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책 협상이 우선순위고요. 그러면 내각에 왜 그러면 사람이 가느냐. 외국에는 연정 사례가 많죠. 그거는 정책을 담보하기 위해서 받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정책 협상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사람만 수혈하는 건 뭐예요 이게. 이건 사람 빼가기예요. 그러고 나서 2018년에 또 협치내각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성식 의원이 제안을 받았다라고 나중에 증언을 했죠. 그때 나왔던 얘기는 또 박선숙 의원을 환경부 장관으로 데려간다. 저는 여기서 글러먹었다고 생각한 게 이게 사실 시초는 나름대로의 선의에서 시작했을 겁니다. 민주당 당시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이나 이쪽하고 그냥 떨어져서 가면 안 된다. 여소야 되기 때문에 연정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청와대나 당 지도부에 푸시를 했다고 해요. 우원식 의원은 그나마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권력 구조라든가 이런 쪽에.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의원 중에 그나마 이해가 있는 사람이 우원식 의원하고 김종민 의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해가 있는 의원이 있으면 뭐하냐고. 이게 집단적으로 승화가 안 되는데. 자, 그러면 국민의당에 공식 제안을 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연정을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몇 명 꼬올 생각하지 말고. 당시는 이제 또 그 얘기 나왔을 때는 국민의당이 아니라 민주평화당이었죠. 그때 좀 민주당한테 오히려 좋은 국면이 된 게 국민의당이 통째로 있는 상태에서는 민주당하고 협력 안 됩니다. 안철수가 있기 때문에. 당의 대주주고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라서. 그리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연정을 시도해도 다른 당이 안 받아줄 가능성이 90 몇 프로고요.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연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야당인데 그 연정에 참여했을 때 여당 이중대로 찍힌다는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정의당 또 연정 손 내밀면 안 될 겁니다. 특히 소수 정당인데 우리가 왜 연정을 해?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뭐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합쳐가지고 간당간당하게 단독 과반이 된다거나 공동 과반이죠.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정의당 내에서 어떤 토론이 있으면서 정의당 정책을 대거 관철시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다음에 뭐 노동부 장관, 복지부 장관 등등 얻어간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연정의 시나리오죠.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잘 안 돼요. 민주당의 지분이 크거든요. 근데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민주당하고 당색 차이가 크게 안 나면 연정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민주당은 2016년 총선 결과 의석도 40%였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 당선 시에 지지율도 41%였어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런 경우가 좀. 여하튼 간에 뭐 이거 누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방식이 잘못된 게 그럼 민주평화당 가가지고 공식 제안해가지고 해야죠. 근데 민주평화당 또 아니고 바른미래당인데 바른미래당 소속이긴 하나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활동을 정지한 박선숙 의원에게 환경부 장관 자리를 둔다. 뭐 다른 것도 아니고 환경부 장관. 우리나라에서 힘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이거는 그냥 그 민주평화당은 어차피 민주당이 협조적이니까 덜 협조적인 바른미래당 중에 인사 한 명을 선별해가지고 이게 무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이요? 선별해가지고 포스트에 꽂겠다라고 하는 이게 정계 개편 시나리오라고요. 이런 식으로 연정을 대하고 있는데 또 이번 끝나고 나서도 연정 얘기가 나와요. 아니 민주당 180석입니다. 연정을 할 거였으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썼어야죠. 여소야 될 때. 이제 여대 야소인데 무슨 패스트 트랙에 필요한 180석까지 채웠는데 이걸 무슨 연정을 해요. 또 연정이라고 말도 못하고 협치내각이라고. 구체적인 인사들 이름이 거명이 됐어요. 제가 열받는 거는
세 명이 또 나왔는데 심상정, 뭐 김성식 의원님 또 나오더라고요. 자, 심상정 그렇다 칩시다. 왜냐? 김성식, 김관영, 박지원 이 사람들 총선에서 낙선한 사람들이에요. 연정을 할 거면 당선한 사람하고 해야 됩니다. 낙선한 사람을 왜 연정에다 끼우냐고. 이 그냥 사람 빼가기고 구색 맞추기죠. 내각에 힘이 별로 없을 거라고 하는 신호탄입니다. 이 뭐겠어요 여기에. 내각에 힘을 제대로 실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오갈 데 없어진 낙선자들 빼와가지고 그 임명하면 뭡니까 그게. 그리고 그 박지원, 김성식 의원은 모르겠어요. 박지원, 김관영 이 사람들은 민주당 정책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입당이라도 시켜주던가 선거 전에. 그 자리는 주기 싫으니까 셔터를 쳤어요. 셔터 내리는 거야 그 민주당의 자유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냥 버리면 되지 뭘. 그래 놓고 나중에 뭐 또 안 되면 또 남 탓하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자, 민주당 정부를 만드세요. 민주당 정부라도 연정 이제 필요 없어요. 180석 의석에 무슨 연정이야. 대연정 또 한 정당이 과반이 안 될 때에 먼저 소연정부터 하는 거예요. 군소정당을 끌어들이는 게 더 쉽죠. 근데 하다 보면 군소정당이 좀 자기 몫에 비해서 과도한 요구를 해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은 순간이 거대 정당한테도 오는 거거든요. 그럼 다양한 연정의 가능성들을 모색하고 시도하다가 안 되면 거의 막판에 나오는 게 대연정입니다. 대연정을 자꾸 하면 유권자들은 무슨 보람이 있어요. 만약에 통합당 민주당이 대연정 한다. 그럼 나 통합당 싫어서 민주당 찍었는데 통합당 대연정해. 보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대연정이라는 것도 단독 과반이 없을 때 나오는 거라고요. 자, 다시 말하지만 민주당은 의석 비중이 60% 넘었습니다. 연정을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민주당 내부 의원들도 당할 거기 때문에 그 당을 추스리는 것만 해도 숙제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기재부하고 뭐 청와대 비서하고 싸우고 무슨 이런 게 아니라 당 내에서 토론하세요. 홍남기한테 들을 말 있으면 당으로 부르시라고 의원총회 할 때. 지금 민주당 내부가 단도리가 안 돼요. 지금 기재부 탓할 계제도 아닙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또 몇몇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아이 그래도 우리가 여당인데 정부 편 들어줘야지 이러고 있어요. 중진이면은 관료들 까불면은 제압을 해주는 게 중진이지 그게. 아유 이게 어디나 그런가 봐요. 저도 이제 그 국회에 비하면 코딱지만한 규모와 힘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일을 했는데 다선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초재선 의원들 뭐 해보려고 하는데 힘을 불어주는 게 아니라 김을 빼는 것을 아주 많이 봤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국민들의 선택을 헛되게 하지 맙시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노출해왔던 청와대 정부의 문제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유재수 사건, 신재민 사건도 그래요. 신재민 사건은 기재부의 문제도 드러냈지만 청와대 정부의 문제도 드러냈어요. 그 신재민을 일배로 몰아가지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사람 바보로 만들려고 했는데 신재민 씨하고 같이 행보를 했던 신재민 씨를 지원하는 활동을 했던 사람이 김총희 회계사라고 이 사람이 그 대표적인 진보적 개혁적 시민운동가예요. 그리고 신재민 씨가 얼마 전에 책을 냈는데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력 추천하더라고요. 예, 신재민 씨 일배 아닙니다. 그리고 김태우가 막 그때 얘기했었던 유재수 뭐 감찰 무마라든가 이런 건들. 김태우는 사람이 야비해 보이긴 해요. 하는 짓거리가. 그리고 김태우도 지가 잘한 게 아니거든. 용감하고 정의로운 공익 제보자라기보다는 같이 자기들끼리 이너서클 하다가 안 돼갖고 떨려 나오니까 그거 들고 나온 사람이라고요. 김태우도. 근데 그런 김태우가 한 얘기가 다 거짓은 아니라고요. 김태우도 얼빵한 게 청와대 정부의 문제를 짚었어야지. 자, 대통령제에서 청와대 정부는 불가피하다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관료 조직 견제 안 되고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제에서는 장관이 비서 개념입니다. 장관이 국회가 임명하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국회 임명 동의 절차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그나마 상원의회가 그 임명 권한이라도 쥐고 있지. 장관도 대통령 비서입니다. 근데 대통령 비서 조직이 이중으로 구축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각에 힘을 실어서 원래 있는 개선 조직을 통해서 관료들을 제어하고 또 관료들이 갖고 있는 순기능은 선용할 건지 이 고민에 들어가야 되고, 청와대를 제가 뭐 해체시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에 민주당을 통한 정부 통치가 필요한 겁니다. 청와대 정책실장보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힘이 더 세야 됩니다. 이 점 명심하지 않으면 현 정부도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랑 너무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반에 증세 얘기 꺼내면서 캐나다에 여당이 있는데 그 수상이 증세 시도했다가 그 여당이 망했다. 그걸 각오하고서라도 증세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건 너무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의회주의자였고 정당주의자였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청와대주의자예요. 노무현처럼 해서 노무현 정권이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무현이 그나마 역사에 남긴 이정표를 그런 식으로 묻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제의 문제와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연정 발언이 나오고 총리를 국회에 추천케 하겠다는 시도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중임,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얘기했어요. 이걸 가지고 노무현 또 봐라. 노무현 또 현실의 문제를 알고 강력한 대통령제를 지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테일을 보세요.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제안했던 개헌 버전은 4년 연임제이지만 미국식이 아닌, 미국식은 총선을 중간선거로 치르지만 하원의원 선거를,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과 대통령 선거의 일치를 얘기했어요. 이거 사실상 내각제입니다. 내각제예요. 내각제의 특징이 총리가 다스리고 이게 아니라 의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의 일치거든요. 임기를 맞춤으로써 일치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부와 의회가 분리되어 있는 현상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자, 저는 이 뭐 의원 내각제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대통령제 골격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것은 때가 되면 올라갔다 때가 되면 내려가는 청와대 권력이 아니라 공당, 국민의 선택에 직면하는, 선거를 계속 치러나가는, 정부보다 오히려 역사가 더 긴 정당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청와대 정부가 될 거냐 민주당 정부가 될 거냐 이 질문 던지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라 발발타.